자, 이제 본격적으로 외교정책 결정 요인과 분석 수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분석 수준이 뭐냐? 영어로는 Levels of Analysis라고 그러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정책 결정을 하는데 늘 그 분석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교정책뿐만이 아니죠. 즉 어떠한 영역에서 그러한 정책들이 결정되느냐 하는 거죠. 일반 기업을 보더라도 기업이 어떤 투자를 한다고 결정할 때 그것이 그 결정은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 최고 경영자가 단독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냐, 혹은 이사회가 결정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이사들이 모여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그룹들이 그 집단적인 어떤 그 의사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혹은 그 회사의 전 사원들이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만드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떤 그 회사 자체의 어떤 그 그룹적인 어떤 모습에서 이해를 할 수 있고, 어떤 개인적인 모습에서 이해를 할 수 있고, 전체적인 모습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외교정책도 마찬가지야. 외교정책도 외교정책 결정 변수를 분석 단위에 따라서 몇 개의 묶음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단위라고 하면 즉 외교정책의 결정 변수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개인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정부의 관료들도 있고 혹은 기업들도 있고 의회가 될 수도 있고 정당이 될 수도 있고 여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몇 개의 묶음으로 묶어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국가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혹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혹은 국제체제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라고 볼 수 있겠어요. 국제체제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외교정책적인 모습이기는 하지만 또 상당히 국제정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국제정치 개론 수업 시간에 많이 배웠던 케네스 월츠라고 하는 그 학자가 쓴 책이 이런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케네스 월츠는 Man, the State and War라고 하는 그 책을 1950년대에 썼습니다. 즉 인간, 국가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이 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의 원인을 인간과 국제구조와 국제체제라는 세 가지 분석 수준으로 규명을 했습니다. 소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First Image, Second Image, Third Image의 어떤 설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요인들을 First Image라고 하고 국가 구조에 관한 요인을 Second Image라고 국제체제라고 하는 이미지를 국제체제를 Third Image로 설명을 하는데 세계 질서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은 그 케네스 왈츠의 설명에 따르면 퍼스트 이미지나 세컨드 이미지가 아니고 서드 이미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전쟁이 왜 발생하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한국 전쟁은 북한이 일으켰으니까 북한의 대외 정책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수많은 어떤 중동에서의 정책이나 아프간 정책이나 뭐 이라크의 전쟁이나 아프간 전쟁 같은 것들을 보면 다 어떤 특정 국가가 싸우기 때문에 그 국가의 어떤 속성들이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그렇게 일을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퍼스트 이미지나 세컨드 이미지에 의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어떤 특정 지도자의 어떤 인간 개인적인 어떤 레벨에서의 이해라든가, 혹은 국가 구조, 어떤 그 국가가 비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혹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케네스 왈츠는 국제체제라고 하는 것이 국가 구조가 중요하다는 거죠. 즉 무정부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국가 구조가 상당히 중요한 전쟁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우리가 그 분석 수준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 케네스 왈츠의 설명 세 가지죠. 개인적인 차원, 인간적인 차원, 개인적인 차원, 국가 구조의 차원, 그리고 국제 구조의 국제체제의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왜 전쟁이 발생했는지를 볼 수 있겠죠. 전쟁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어느 누구도 전쟁을 바라지 않을 텐데, 그러면 왜 전쟁을 하느냐?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개인적인 어떤 특정 개인이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얻겠다고 하거나, 어떤 특정 국가가 그 국가적인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한다거나, 이런 어떤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케네스 왈츠의 생각은 국제 구조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국제 구조는 무정부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무정부적 구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정부가 없는 거죠. 국제 사회에는 국내 사회와는 달리 그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정부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정부가 없기 때문에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 있고,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덜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는 국제사회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런 모습들을 좀 규제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제 질서는 무정부 질서로 이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케네스 월츠가 얘기하는 세 가지의 분석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케네스 월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분석 수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데이비드 싱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국제체제와 민족국가라는 두 가지 분석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이것 역시 국가라고 하는 것과 체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로저너라고 하는 사람들은 프리시어리라고 하는 예비 이론이라고 하는 통해서 그 외교정책 결정 요인을 개인, 역할, 정부, 사회, 체제 등 5가지 수준으로 요용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좀 복잡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로저너의 예비 이론은 이런 5가지 변수가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그 다양한 변수들, 이런 영토의 크기, 천연자원, 경제발전 수준, 체제의 개방성 등 이런 3가지 개입 변수에 따라서 상당한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력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케네스 월츠는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 국가 체제 차원, 그 국제 체제의 차원 이런 3가지고 싱어는 국제 체제와 민족 국가 수준을 이야기했고 로저노는 개인 역할, 정부, 사회, 체제 등 다양한 모습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금 더 그 정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하나는 국제 체제의 차원이라는 거죠. 국제 질서가 어떠한 모습으로 형태를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특정 국가의 외교 정책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가적인 속성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민주주의 국가이냐 비민주주의 국가이냐 또 그 국가가 어떤 그 대통령제 국가이냐 그 의원 내각제 국가이냐 이런 모습에 의해서 좀 더 다를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그 국가의 경제적인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개인 차원의 모습도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리더십의 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수준으로 이렇게 나눠서 대충 보겠습니다. 서너 가지 수준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국제 체제의 수준, 그리고 국가 체제 수준, 사회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개인적인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외교정책의 분석 수준으로서 맨 처음 논의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국제체제 수준입니다. 국제체제 수준은 모든 국가의 외교정책이 국제체제와의 유형과 속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구본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한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고 유럽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지구본의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국제체제 수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지구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외교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여하튼 이 지구본을 통해서 보면 국가들만 보이게 되죠. 그죠? 그 대륙별에 있는 내부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 따라서 모든 국가는 단일하게 그 반응을 하는 걸로 보이고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국가 이익을 최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합리적인 행위자로서 그 간주가 되고 또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정책을 취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 국가의 모습들이 국제 체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외교 정책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양극 체제냐, 단극 체제냐, 다극 체제냐 이런 서로 다른 국제 체제 속에서 특정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이 달라진다는. 그러면 국제 체제의 차이에 의해서 국가의 외교 정책의 차이가 결과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양극 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냉전 시대의 미소 양극 체제에서 보았던 그런 모습들이죠.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에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있으니까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 미국 쪽이나 소련 쪽에 서면서 서로 대립을 하게 됐죠. 그런 어떤 경쟁과 긴장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양극 체제에서 서로 경쟁적인 구도가 될 가능성이 더 많다거나 혹은 어떤 특정 국가의 외교 정책이 그러니까 아군과 적군의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단극 체제는 냉전이 종식되고 난 1990년대 이후 한 2010년 정도까지의 그 어떤 그 미국 중심의 세계를 우리가 단극 체제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세계에는 단 하나의 그런 그 강대국만이 초강대국만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 그 하나의 초강대국이 세계 질서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특정 국가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은 어떤 외교 정책을 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다극 체제라고 하면 강대국들이 많은 것이죠. 그런 강대국들이 많은 사회에서는 그 어떤 특정 국가가 외교 정책 취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넓어지겠죠. A, B 두 국가가 있는 경우나 A라고 하는 그 하나의 국가만이 강대국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A, B, C, D, E 뭐 이런 식으로 5개, 6개 국가들이 서로 비슷한 세력을 형성하면서 이런 세계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 그러면 어떤 특정 국가가 외교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이 다양한 국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외교 정책의 선택지를 훨씬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그 힘의 배분이라고 하는 distribution of power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세계 질서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러한 세계 질서의 차이에 의해서 외교 정책적인 차이를 이해를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힘의 배분을 논의를 하는 것이 외교 정책 분석 수준의 중에서 첫 번째 이제 국제 체제 수준의 첫 번째 어떤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힘의 배분은 국제 질서에서 국가들 사이에서 어떻게 권력, 파워가 분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현실주의 국제 정치 이론은 밸런스 오브 파워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세계 질서에서 세력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느냐, 특정 국가의 세력이 몰려 있느냐, 혹은 이것이 비슷하게 나눠져 있느냐, 아니면 여러 국가들이 이 세력들, 이 권력을, 국제체제의 권력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어떤 그런 한쪽에 몰려 있으면 그것은 단극 체계가 될 것이고, 그 두 국가들이 그것을 장악하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양극 체제가 될 것이고, 여러 국가가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있으면 다극 체제가 되겠죠. 그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힘의 분배 유형에 따라서 국가들의 선택이 달라요. 약소국이나 중견국의 경우에는 이 강대국들이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시죠. 따라서 그 국가의 외교 정책이 국제 체제의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 체제가 국내 체제와는 달리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특정 국가를 보호해주거나 통제해주거나 혹은 그 어떤 적절한 그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만들어주는 그런 여건들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국제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국제 체제, 그것도 권력 배분 상태로만 이해를 할 수 있느냐라며 하면 그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주로 그 여러분들이 국제 정치에서 많이 공부를 하는 현실주의 국제 정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힘의 분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뭐 군사적인 측면,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 안보적인 측면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고, 사실은 외교 정책이 그런 모습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조금 더 다양한 부분을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국제체제 수준은 상호의존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호의존은 경제적인 차원을 조금 더 강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디펜던스라고 하면 국가와 국가가 서로 간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와 국가가 서로 간에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국제사회의 모습은 그렇게 의존을 하고 있지 않은 국제사회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겠죠. 한국이 다른 국가와 더 많이 의존을 하면 할수록 그러한 의존도에 의해서 한국의 외교 정책이 더 많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북한처럼 고립되어 있으면 마음대로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 이렇게 유럽 이런 다양한 지역의 국가들과 상당히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국도 미국에 의존하고 미국도 한국에 의존하고 한국도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 의존하고 유럽 국가들도 한국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 이런 상호 의존의 모습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국가들이 서로 협력을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제정치 이론을 공부를 할 때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상호의존 이론을 배웠었죠.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과 달리 조금 더 국가들의 협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특히 상호의존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국가들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충돌적인 어떤 외교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조금 더 평화적인 비폭력적인 외교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국제 체제가 상호의존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특정 국가의 외교 정책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보 중심의 사고, 군사적인 중심의 사고와는 다른 경제적인 중심의
사고입니다. 안보 군사적인 차원과 경제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보적인 군사적인 것은 국가가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문제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민감한 것이고 훨씬 더 충돌의 가능성을 상정을 하고 있고 세계 질서를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볼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지만 경제적인 중심의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의 문제죠. 물론 이익을 보고 국가가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하고 비교를 하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덜 민감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덜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들이 그만큼 더 협력할 가능성이 높고 싸울 가능성은 줄어드는 거죠. 물론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서로 국가 간에 충돌이 발생을 해가지고 뭐 국제 소송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렇지만 안보적인 차원, 군사적인 문제에서의 충돌이 벌어진다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런 안보적 군사적인 차원에서 충돌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군사적인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경제적인 분야의 전쟁은 그런 것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덜 민감하고 덜 충돌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협력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상호의존이 국제사회의 체제 자체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국가들이 다양한 규범도 만들어내고 법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국가들이 더 충돌적인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조금 더 평화롭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자유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이 설명하기에 국가들의 행동, 대외적인 행동 역시 국가들의 외교정책 역시 훨씬 더 그 협력적이고 평화적인 모습으로서 보여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논의를 할 수 있는 게 국제체제 수준에서 세 번째 논의를 할 수 있는 게 소위 그 종속 이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종속 이론에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 자본주의 체제에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불평등한 구조가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합니다. 국내 사회도 존재하고 국제 사회도 존재합니다. 국제 사회에서의 선진국과 후진국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불평등 구조가 심화된다고 하는 것은 후진국이 선진국에게 상당히 더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의존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선진국이 의도하는 대로 후진국이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제 종속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국제 체제를 중심부에 있는 국가, 반주변부에 있는 국가, 주변부에 있는 국가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영역으로서 나눠서 종속 이론가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즉 그러면 중심부에 있는 국가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주변부에 있는 국가들이 생각하는 것과 주변부에 있는 국가들이 생각하는 것이 서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부에 있는 국가들은 기존의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더 하겠죠. 그러니까 종속된 국가들이 주변부에 있는 종속되어 있는 국가들이 자신들에게 더 많이 종속되도록 그리고 그러한 종속이 지속되도록 하는 외교 정책을 취할 거라는 거죠. 반주변부에 있는 국가들은 주변부와 중심부에 있는 중간 정도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복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주변부에 있는 국가 모습은 체제 순응적이거나 체제 저항적인 외교 정책을 펼친다는 거죠. 자, 주변부에 있으면서 중심부에 있는 국가들에 종속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체제 수용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거나 혹은 그것이 싫어서 그 체제 저항적인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보려고 하는 뒤집어 엎어보려고 하는 혁명적인 사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 국가들이 종속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중심부에 있냐 반주변부에 있냐 주변부에 있냐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국가들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건 자체가 국제 체제 수준이죠. 자, 국제 사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한 국가의 외교 정책이 결정된다는 거죠. 국내적인 차원에서 외교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이것을 국제 체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국가 사회 수준. 분석 수준의 두 번째 국가사회 수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국가사회 수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외교 정책과 국제 정치를 비교했을 때 그런 차이점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죠. 국가와 사회의 고유한 특성이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한국의 모습과 일본의 모습, 중국의 모습, 미국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죠. 한국이 살아온 역사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경들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되고 그것이 한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특질을 가지고 왔느냐가 국가가 외교 정책을 미치는 성격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국가의 또 다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성격도 있을 겁니다. 국가가 얼마나 크냐, 국가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 혹은 그 국가가 단일 민족 국가이냐, 혹은 다민족 국가이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혹은 그 국가의 경제력이 얼마가 되느냐, 그 국가의 군사적인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외교 정책의 선택지가 상당히 달라지게 되겠죠. 자, 과거의 중국의 천하질서와 조공제도를 한번 보세요. 과거의 중국이 그 17세기, 18세기에 상당히 그 부강해졌을 그 당시를 보면 중국 중심적인 그런 질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지정학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 반면에 그 이슬람이나 아니면 근대 유럽의 질서를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특성, 문화적인 특성, 역사적인 특성은 그 중동 지역의 이슬람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특성, 종교적인 특성과 차이가 있다는 것. 또 유럽의 기독교적인 그 종교 바탕에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다른 것. 그럼 각각의 국가들이 이러한 역사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서 조금 다른 모습을, 다른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국가 사회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즉, 이건 또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이냐, 민주주의 전통을 어떻게 만들어 왔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민주주의 전통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만들어 왔느냐, 혹은 민주주의 전통을 만들어 왔지만 그것이 불안정한 모습이냐에 따라서 외교정책적인 모습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만든 국가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유럽과는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예외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대외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영국은 섬나라 국가라고 하는 측면이, 그래서 그 오프쇼어 밸런스라고 하는 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그 역외 균형자라고 그러는데, 영국은 유럽 국가이지만 다른 유럽 국가와는 차이가 나는 것이 섬나라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방식이 독일이나 프랑스와는 차이가 있다는, 물론 독일, 프랑스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 차이는 독일, 프랑스의 국내적인 모습이라고 하면, 영국은 국내적인 모습도 있지만 또 영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부 유형입니다. 우리가 소위 그 레짐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민주주의 국가냐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냐에 따라서 외교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국제 정치를 공부를 할 때 이론으로서 민주평화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즉, 민주평화론의 기본적인 모습은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는 전쟁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방법으로 외교 정책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상당히 이제 단순한 어떤 비교라고 할 수 있고요.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조금 더 다양한 어떤 설명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위주의 국가는 아무래도 지도자 개인에 대한 권력 집중이 좀 강하겠죠. 따라서 지도자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도자의 영향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대외 정책적인 효과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물론 민주주의 국가가 반드시 평화적이냐 안 평화적이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민주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적 특성이 있죠. 민주주의 국가들은 선거를 해야 되고, 따라서 국민의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그리고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시민사회가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적으로 다양한 세력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하나의 외교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그런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권위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부 유형에 의해서 우리가 그 국가의 외교 정책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자유의 가치 뭐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하죠. 그래서 과거의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이런 자유의 성전이라고 해서 자유의 가치를, 미국적인 자유의 가치를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했는, 상당히 미국적인 것이죠. 따라서 미국적인 것이 반영된 외교 정책을 상당히 많이 펼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 모습들이 뭐 이라크 전쟁이나 여러 가지 대외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뭐 바람직한 것이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냐에
상호에 대한 것, 이것이 실제 가능한 것이냐, 혹은 그냥 희망적 상호에 의한 것이냐라고 하는 비판이 많이 있지만, 여하튼 그것은 뭐 여전히 미국적인 것을 반영한 것이고, 그것은 뭐 영국적인 것이나 중국적인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인데, 그것이 그 미국의 정부 유형이나 미국의 어떤 국가 사회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국가 사회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회적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회적 요구라고 하는 것은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거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되게 많죠. 그것이 소위 여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또 민주주의 국가가 주기적으로 하게 되는 선거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죠. 어떤 특정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그 정책을 지지하는 그 지도자를 선거에서 낙선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정책을 지지하는 그 지도자를 낙선을 시키게 되면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국가의 그 정책으로서 채택이 되지 않게 되겠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사회적 요구라고 하는 것이 특히 외교정책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정책은 국가 전체의 이익, 즉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제에 따라서 국민들의 관심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령 FTA 같은 경우에도 미국하고 FTA를 맺을 때는 상당히 커다란 관심을 가졌죠. 전 국민적인 반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FTA를 맺는 것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이나 어떤 그룹들, 행위자들이 각각 그 영향성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그룹들은 찬성을 할 것이고,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그룹들은 반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맨 처음 FTA를 맺었을 때 칠레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거의 뭐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EU와도 FTA를 맺고 중국과도 FTA를 맺고 뭐 이런 부분들이 모습인데, 그 특정 어떤 사안처럼 FTA 내에서도 특정 사안처럼 특정 국가의 FTA처럼 어떤 일부 국민 단체 이익이 걸려 있을 때는 관심도 많아지고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요구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즉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선거를 통해서 또 어떻게 연결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외교정책적인 이슈 때문에 국내에서 촛불 집회가 많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촛불 집회가 모든 외교적인 이슈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국내적인 이슈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촛불 집회가 늘어나고 반미 시위나 외세에 대한 그런 시위가 늘어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있죠. 그만큼 사회적 요구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 외교정책적인 관점에서도 그것이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언론들도 그 국민들의 여론을 뭐 때로는 뭐 전달하는 방향도 있고, 또 언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또 확대하고 하는 그런 그 부분들도 있고, 이익 단체들도 그런 관점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 방향으로 사회적 요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뭐 여하튼 이런 사회적 요구들이 그 국가의 정책, 특히 외교 정책에도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특정 국가의 외교 정책이 다른 국가와 차이를 발생하게 하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 수준의 세 번째로 정책 결정 집단 수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집단 수준, 그룹의 차원이라는 거죠. 어떤 특정 그룹 집단의 수준에서 보면, 자, 정책 결정자 집단이 있죠. 소위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주체입니다. 자, 외교 정책은 국가의 정책이고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 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에도 그 청와대 내부에 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외교안보실, 뭐 국가안보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외교부도 있고, 특히 그 예를 들어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 통일부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군사적인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는 국방부에서도 외교 정책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외교부, 국방부 등 관료 집단들이 있고, 그 관료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외교 정책들이 상당히 차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관료 집단은 원래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시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어떤 일정한 상황에서 평상시에 관료 집단의 그 우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진행되어 왔던 방식으로 정책을 입안을 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한 안정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위기 시에 만약에 평소에 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경우에는 상당히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되면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모습이죠. 즉 어떤 정부 조직이나 관료 조직이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 뭐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그 정책들이 잘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관료 집단들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실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하는 어떤 주체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도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그 외교정책 결정 과정의 분석 수준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책 결정 집단 수준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교정책의 조직의 결정, 소위 그 행정학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SOP라고 하는 표준 운용 절차, 표준 행동 절차에 따라서 작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Standard Operating Procedure라고 하는데, 즉 매뉴얼이, 쉽게 얘기하면 매뉴얼이 늘 있다라는 거죠. 어떤 특정 외교정책을 할 때 매뉴얼이 있는, FTA를 추진을 한다고 할 때는 그걸 FTA를 어떻게 기획을 하고 상대국과 어떻게 협상을 하고 그것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하는 표준 운영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어 있으면, 그리고 잘 시행이, 그런 관료 조직이 또 이것을 잘 시행하도록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것이 잘 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 모든 국가가 그렇지는 않겠죠. 이것이 잘 되어 있는 국가도 있고 잘 되어 있지 않은 국가도 있을 텐데, 그렇게 그런 차이에 따라서 이것이 외교정책적인 차이를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그 외교정책을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하는 어떤 집단들이 어떠한 문화를,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할 겁니다. 이 정책 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걸 서로 만들어 나가는 어떤 부드러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속에서 상당한 그 충돌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조직 문화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즉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그 위에서 시킨 대로 하는 어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 위에서 시키지도 않은 어떤 것들을 하는 그런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극단적으로 보면 그런 차이점도 상당히 그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외교정책은 다른 국가와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범위에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다루고 있는 조직들과 관료 집단들의 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서로 간의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대통령이 있고 외교부 장관이 있고 국방부 장관이 있고 통일부 장관이 있다고 하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다룰 때 각각의 입장이 조금 다르겠죠. 그죠? 그러면 그 각각의 입장들이 어떻게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이 될 것이냐. 가령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국방부의 역할, 외교부의 역할, 통일부 역할이 각각 다르고, 대통령은 그 사이를 조정을 하면서 그 리드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외교정책이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각 제도와 조직과 역할과 업무들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고 잘 운용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책 결정 집단 수준에서 두 번째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관료 정치 혹은 정부 정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소위 그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에 대한 분석을, 미국 외교 정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관료 집단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느냐, 그리고 그러한 관료 정치적인 모습이 정부 내에서 이루어진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핵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부 내에 있는 이런 관료 조직들이 하는 역할들, 이 관료 조직들의 속성들, 관료 조직이 어떤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관료 조직들 서로 간에 어떤 정치적인 타협을 하고 게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정책 결정 과정이 차이가 발생을 하고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관료 정치나 정부 정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결정 집단 수준에서, 즉 외교 정책이 결정되고 실행되는 그 과정에 있는 여러 집단 사이에서의
게임에 비유합니다. 정치적 게임에 비유. 여기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타협을 하고 서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로 어떻게 얘기하면 서로 주고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가령 특정 정책을 취하는데 가령 북한에 대한 정책을 취한다고 할 때 국방부의 입장과 외교부의 입장과 통일부 입장이 동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서로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발생을 하게 될 때 그 과정에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처음에 그 자기 부서들이 원했던 것들을 모두 다 얻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설득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서 이거는 주고 이거는 받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외교 정책에서도 종종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 정책 결정 과정은 단순히 어떤 그 정책적인 기획을 한 의도가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제도와 조직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행정의 그런 모습들이 그 정치화되는 모습입니다. 정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원래 기획돼서 가는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만 논의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게임의 현상으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과정에서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서 발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차이가 나는 방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료 정치나 정부 정치 모델이 이런 정책 결정 집단 수준에서 외교 정책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어떻게 이행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정치적 게임을 하면 그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이 관료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어떤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모두 다 국가이익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각각의 행위자들이 보이고 있는 국가이익을 정의하는 방식이 보여주고 있는 정의하는 방식이 다 다른 거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교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선호 체계를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국가이익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입안에 나가려고 시행을 하려고 할 때 서로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이것이 왜곡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것이 조금 그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쿠바 미사일 위기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가이익, 해군이 생각하는 국가이익, 공군이 생각하는 국가이익, 육군이 생각하는 국가이익, 유엔 대사, 외교를 담당 유엔 대사가 생각할 국가이익이 다 다른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과의 어떤 관계나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 국방부가 생각하는 거, 외교부가 생각하는 거, 통일부가 생각하는 거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들의 차이가 상당한 경쟁을 만들어내고 이런 정치적인 타협을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책 결정 집단 수준에서의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모습은 소위 그룹 싱크라고 하는 집단 사고의 그 병리 현상입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을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결정을 하면 그만큼 더 효율적이고 더 정확한 어떤 대응 방안을 생각하게 낼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집단 사고,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반드시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비판도 상당히 작용해서 특히 정책 결정 과정, 외교 정책 결정 과정에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집단 의사 결정 방식은 집단 사고의 부작용으로서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집단 사고를 하면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대안들을 내놓은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하고 혹은 그렇게 정당화하게 하고 하지만 사실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냐 혹은 특정인이 영향력 있는 사람의 그 의견을 그런 정책을 정당화시켜주는 만장일치를 유도함으로 해서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이것이 개인적으로 혼자 결정을 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모습, 나머지 사람은 들러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집단이 합의한 것이 대안이 최선이라고 믿고 합리화하는 것, 어떤 집단 착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물론 늘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토론 문화가 이루어져 있고 또한 그러한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대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심각한 고민을 이제 논의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근데 특정인이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는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거죠. 가령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개인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도 특정 사람의 의견을 선호를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이유 없이 선호하지 않는 어떤 그런 그 내부의 그룹 내부의 어떤 오묘한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정책 결정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룹싱크라고 하는 그 집단 사고의 그 병리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석 수준의 네 번째는 정책 결정자 수준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여러 사람인데 조직이나 그룹의 모습을 보였다면 이건 개인 수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나 뭐 이번 내각제도 그렇지만 국가의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 원수가 외교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외교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요. 아무리 그 밑에서 어떤 좋은 외교 정책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다, 좋지 않은 정책이라고 하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최고 지도자나 관료 개인이 갖는 여러 특징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겁니다. 뭐 심지어는 정책 결정자의 생물학적인 특성이나 뭐 성격이 급하다거나 혹은 어떤 그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굉장히 뭐 성격이 얌전하다거나 혹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세계 질서에 대해서 조금 더 낙관적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비관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모습들이 성격이나 인식 구조라고 하는 것들, 인식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개인의 약간 그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심리적인 어떤 인지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외교 정책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특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도자가 건강한 상태에서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인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인지 어렸을 때 다양한 그런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면서 성장하는 사람인지 혹은 조금 폐쇄된 어떤 환경에서 살아서 국제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하여간 과거에 그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맹에 가입하려고 하다 실패했는데 그럼 국제연맹을 처음 주도를 했던 것이 윌슨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떤 그 국제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 사실은 뭐 당시 미국이 가입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원이 비준을 하지 않았던 그 커다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또 뭐 다른 한편에서 보면 당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건강의 악화됨으로 인해서 그런 개인적인 모습들이 이 미국이 국제연맹에 가입을 하게 되는 정책을 결정하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뭐 이건 그 외교 정책 하나의 야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개인적인 모습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국가에도 어떤 지도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대통령제 국가면 이전 대통령과 지금의 대통령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90년대 클린턴 대통령의 대외 정책과 2000년대 부시 대통령의 대외 정책 그리고 그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 다 다를 겁니다. 똑같은 미국이 아닌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한국이 아닌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에 대한민국이라든가 혹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한민국이 그리고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지만 똑같은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거죠. 지도자에 의해서 특히 외교정책적 측면에서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지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자, 역사로부터 학습한 내용이나 공격 심리 등이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과거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과거의 경험이 현재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미국이 냉전시대에 소련에 대해서 봉쇄 정책을 펼칠 때 조지 캐넌이 이 소련은 당시 이제 조지 캐넌이 그 롱텔레그램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대소 적대 이미지를 만드는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쳤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혹은 잘못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서로 상대방의 목적과 의도를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과소평가하기도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안보 딜레마, 시큐리티 딜레마도 보면 상대방의 의도를 사실 오해하는 것이죠. 상대방은 그냥 자신의 안보를 지키려고 했던 노력이 있는데 나머지 상대 국가의 안보를 해치려고 하고 상대 국가는 또 자신의 안보를 획득하려고 더 증가시키려고 다시 또 군비 증강을 한다든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서로 간에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상대방의 의도를 선의를 악의로 의도하고 자신의 의도는 선의인데 왜 믿어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도가 선의이더라도 그것을 최소한 악의로
그 나쁜 것으로 우리가 그 판단을 하려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의도는 악이더라도 선의로 나는 그래도 계속 착하다 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선의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들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죠. 1차 대전 직전의 유럽의 모습을 보면 시큐리티 딜레마, 안보 딜레마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자기 자신은 영국이나 독일이나 뭐 이런 프랑스나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이 자기 자신은 선의로 인식을 하지만, 평화를 바란다고 인식을 하지만 상대국은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크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자, 2차 대전 상황에 히틀러에 대한 유화 정책이 상당히 그때 문제가 됐었죠. 소위 그 뮌헨 협상에서 있었던 그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그 히틀러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펼침으로 해서 히틀러가 2차 대전을 더 일으키도록 그 부추기는 그 효과를 발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당시의 그 모습들을 보면 1차 대전의 경험이 상당히 큰, 당시 지도자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차 대전은 방지할 수도 있었는데 서로 상대방을 오해하면서 혹은 상대방의 어떤 의도를 과대평가하고 확대하면서 그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2차 대전 당시에도 가능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식으로 유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에 대한 유화 정책을 펼치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해서 펼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적인 관점에서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물론 그 당시 상황은 1차 대전 당시 상황과는 다르게 히틀러는 조금 더 분명히 공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결정 요인들의 영향력을 보면 모두가 다 다릅니다. 자, 외교정책 수행 국가들이 정치 체제에 따라서 영향력 정도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 국가일 때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때도 보면 사회 체제의 국가 체제의 모습이지만 지도자들의 영향력도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국가의 능력에 따라서 강대국이냐 약소국이냐에 따라서도 그런 모습들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외교정책을 펼치는 정책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커다란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전쟁 상황이냐 혹은 평화적인 상황이냐에 따라서 어떤 외교정책을 취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겠죠. 동일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위기시와 평화시에 그것을 다루는 외교정책을 다루는 모습들이 상당한 차이를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외교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어떤 것이 가장 크냐, 혹은 특정 국가의 외교정책에는 뭐 어떤 특정한 요인들, 개인적인 요인이나 뭐 국제체제의 요인이나 그 정치체제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커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만 없는 조금 더 복잡한 모습이고, 이런 모습들을 다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죠, 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선거가 있는 경우와 선거가 없는 경우 이 정책들이 그 영향을 받는 정도가 훨씬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외교 정책이 무엇이냐, 그리고 외교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특히 저 변수에 관련된 것이죠.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이냐, 그리고 외교 정책이 결정하는 요인들을 우리가 분석 수준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좀 노력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외교 정책 모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조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